있습니다. 예, 법성 TV 진행하겠다고 제가 얘기할 뻔했습니다. 예. 이승우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아시죠? 법성 TV, 법으로 이기는 TV. 예, 저희 시사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 사실 변호사한테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인데 변호사 찾아가는 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승우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승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법률 서비스, 아주 양질의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승 TV 여러분들 다들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우선 궁금한 것 하나. 네. 문재인이가 기르던 풍산개 네. 위탁 관리했다고 문재인은 표현하던데 네, 네. 풍산개 2마리를 이제 내보냈어요. 예. 그런데 이 경북대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 풍산개 1마리가 웨이도염이 걸려 있고 요도결석이 있고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산책도 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무슨 관리도 안 한 결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병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예. 이 경우에 동물학대죄가 적용이 가능합니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학대죄는 이제 개가 사망을 그러니까 개가 죽었거나 했다면은 이제 동물학대죄가 적용이 됐을 텐데요. 네. 사망 결과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죄책은 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동물학대의 범주 안에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사법적 책임은 묻기 어려워도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동물 학대한 것은 사실이다. 예, 왜냐하면 이 동물학대를 그 아동복지법에 나오는 것처럼 아동학대하고 똑같이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 네. 사실 그걸 수사기관이 다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하,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위를 낮춰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 이제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음. 그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었던 법 중에 하나가 민법의 물건 규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규정을 이제 사실은 개정안으로 집어넣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네. 입법 예고까지 됐었던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동물 복지 뭐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사실 제가 뭐 기사 내용 보니까 네. 개 산책을 안 시켜주면은 깨끗한 개는 그렇게 병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멀쩡한 개 데려다가 지금 병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꼭 산책을 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 하나 개 한 번 산책시킬 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돌볼 의향도 없는데 굳이 그 개를 끌고 간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최소한 돌봐주려고 한다면 애정도 품어주고 사진 찍는 시간에 산책만 한번 시켰었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겠는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참 개와 엉켜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가의 어떤 그런 재산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공적 인물로서는 최소한 다른 자기 사적인 소유는 아니더라도 네. 더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평소에 말씀하셨던 취지하고는 너무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네. 진짜 세상의 평대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쇼윈도에 보일 때만 그럴듯하게 행동을 하시고 뒤에 돌아서셔서는 진심이 아닌 행동을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성공회 신부 사제 김규돈 이제 파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예. 그다음에 천주교 신부 박주환 이 사람은 정직 처분이 됐는데요. 사제 자격은 유지합니다. 네. 이 자들의 망언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수위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안 됐습니까? 네, 이 정도 수준의 성직자들의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이제 간다고 한다면 일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쪽으로밖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란죄나 내란 선동, 내란 음모 이런 쪽으로 이제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적용하지 않았었던 이 법 적용 여부를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일을 또 만드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내란으로 갑니까? 대통령이라서 그렇습니까? 국헌문란이고 국가 헌법기관 자체를 법 절차가 아닌
예. 방식으로 붕괴시키겠다. 그렇죠. 라고 하게 되면 국헌문란 목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 아주 명시로 되어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가 3법의 3부 요인 중에 한 기관이고요. 그렇죠. 기관입니다. 기관. 그리고 그거를 이제 탄핵 절차 이렇게 걸쳐서 간다로 하면 법 절차에 따르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나와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뭐 무기고가 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문구도 쓰시고 어허. 국가 그 수반이 타고 있는 뭐 공군 1호기가 추락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기도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마음을 모아서 한꺼번에 네, 어쩌고 하자. 저쩌고 이게 사실은 선동한 거죠. 내란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국가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국헌을 문란시킬 수 있는 목적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때는 사실 그걸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도 여태까지 문제가 많았다라고 네. 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라서 네, 네.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문제를 굳이 성직자가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피곤하고 힘든데 만들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고발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 다시 우리가 별로 만지고 싶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문제, 그다음에 국가적 공익과 관련된 내란 문제, 내란죄의 선동에 해당되느냐, 예비 음모에 해당되느냐. 사실 이석기 씨 사건 한번 왈가불가하면서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 갈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지금 사제들이 그자도 선동한 것으로 예. 감옥 가고 통진단이 해산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를 굳이 성직자가 열어서 성경에 이런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정치에 사실 성직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모르겠고 이 표현으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국헌의 논란의 목적이 있느냐 이쪽으로 또 치닫게 될 수 있는 골치 아픈 문제를 열었다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이것들이 염력이 좀 없는 자들 같아요. 예. 이게 염력이라도 있어서 진짜 비행기를 흔들기라도 했으면 네. 진짜 이거는 국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뻔했어요. 제가 뭐 종교적으로 깊진 않지만 유일한 어떤 존재가 계시다 하더라도 네. 국가 정치적인 사안에 이렇게 한쪽 정파를 편들어서 개입하실 까닭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우리 법이 예상하지 못한 예. 예정하지 못한 황당한 사건이라서 네. 그러나 굳이 적용해서 법리적으로 확장하자면 그렇게 예. 내란 선동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행 실정법은 없지만 이를테면 예전에는 그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저 인형 만들어 갖고 막 찌르고 뭐 이렇게 제웅 만들어서 뭐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하다가 걸리면은 저 역적으로 몰려서 다들 구족 3종이 멸하는 그런 벌을 받았거든요. 네네. 이거는 대놓고 해서 죄가 안 되나? 아니요. 저주를 했다라고 해서 그걸 갖고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 현대법에는 왜냐하면 과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하. 네 아무리 그 인형 갖다 막 열심히 찔렀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네.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만약에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예. 그 상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한국의 어떤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사실 내 앞에서 계속 누군가가 바늘로 제 모양 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계속 찌르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저 얄궂은 인형에 이승우라고 이름 갖다 붙여놓고 네. 계속 찌르고 이렇게 찌르서 저주를 하면은 예. 너 뭐 천벌 받게 될 거야. 천벌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누군가가 줄 거라고 계속 찌르고 있다면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거는 학대받고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정신적 학대다라고 봤을 때는 정신적 학대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규정은 특별한 뭐 부모 자식 관계 아니면 또 뭐 동물과 동물 그 사육주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 성립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문제가 정신적 피해, 위자료의 문제로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피해 보상금을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인정해서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라고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는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럴 리는 없지만 네. 이제 이게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 이제 대통령도 보고 김건희 여사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또 그 전용기 같이 타고 간 기자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저것들이 진짜 어디 저 염력이라도 발휘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아니 뭐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정신적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정신적 생길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누군가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그 추락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될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지돼야 될 표현 아닙니까? 뭔가 사법적 처리. 예,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되는 조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태가 됐을 때는 사제직을 박탈하는 걸 떠나서 네. 민사적인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네. 구조가 필요하고 네. 그렇게 되려면 사실 한국 법원의 가장 약점은 판사님들이 마음이 약하거든요. 음. 마음이 약해서 큰 금액을 사실 월급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태니까 예. 선고를 잘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그래서 국민들이 들어가서 배심 재판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해당되는 이런 행동을 앞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 네. 제재하자라고 해서 결의 내릴 수 있는 형태의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사실 배심원제라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좀 한번 국민적 여론을 예. 좀 제대로 좀 결집하고 수렴해 볼 필요도 있겠어요. 위자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국민참여 재판이 없고요.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형사 재판도 이제 범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검사나 피해자가 선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 현행법에 참 문제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하긴 사실 그러니까 법이 모든 걸 다 예정하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웬만한 상황은 대개 다 예상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황당한 폐륜환적 행동까지는 사실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자꾸 나쁜 사람들이 예. 나쁜 행동을 하니까 음. 법전이 두꺼워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은 법은 점점 두꺼워질 필요가 얇아져야지. 없죠. 예. 이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또 네. 이런 문제를 통제해야 되느냐 마느냐, 내란죄와 관련돼서도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많은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한번 제약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해당되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명단 공개만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소지가 없는 한에서는 형사적인 처벌 대상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름만 공개된 것이고 네. 어떤 분인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다라고 단정짓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네, 네. 이제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일인이고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하.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죠. 굉장히 예. 혼란을 겪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요. 그런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들하고 실명 공개를 전혀 원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간에 어떤 이유로 갔는지 어떤 상황에 대했는지 주변에 설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네.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불법행위상의 고의 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할 텐데 이게 고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법원에다 청구를 했을 때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청구해서 배상 책임을 한다도 한 30만 원? 뭐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형사 책임 말고도 민사적인 배상 책임으로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배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생각을 이제 앞으로는 곰곰이 해보겠죠. 5천만 원 내고 네. 1인당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교활한 자들이라서 이렇게 명단 공개했을 때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까지 다 하고 철저하게 하고서는 공개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많죠. 했을 가능성이 아니고요. 예. 철저하게 다 검토해보고 나서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일을 합니다. 네, 절대 검토하지 않고 해당되는 명단 공개 같은 거 할 그런 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 자유파 단체에서 네. 고발을 했어요. 네네. 이 매체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사준모 사준모 쪽에서는 이 명단이 155명의 그 유가족들한테 전부 다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예. 이거 다 개별적으로 확인은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명단을 어딘가에 있는 명단을 훔쳤거나 음. 그게 아니라면 어딘가 그 명단을 누군가가 넘겨줬을 거다. 예. 그럴 경우에 그 공무원일 텐데 예.
그럼 공무원이 그 기밀 그러니까 국가 기밀 또는 정부 그 비밀을 누설한 것 아니냐라고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주체가 네. 정보의 주체, 그러니까 이 피해자 또는 피해 유족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바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게 어떤 경로로 정보가 전달됐는지가 확인이 됐을 때는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 건네준 공무원, 네, 이 공무원이 건네줬다면 공무원이겠죠. 그 명단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을 테니까. 네, 네, 지금 유가족 단체가 결성된 것도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건네줬고 또 이 공개한 쪽에서 그걸 받았을 거 아닙니까? 훔쳤거나 건네받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쪽 다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 준 사람도 처벌할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발됐으니까 수사 들어가겠죠. 예, 예, 해서 이것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어떤 공무원이 그 공개한 그 사람들한테 이걸 넘겨줬다라고 예.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예,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목적이 있거나 네. 정당하게 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보호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업무상으로 음. 정당하게 수집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그 목적에 벗어나는 네. 형태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게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것을 제공했던, 그것을 받았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이 개인정보가 이렇게 그 유출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되게 상업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백화점에서 그 회원 관리했던 명단이 네. 뭐 어디 넘어간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 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무슨 돈 받고 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만 네네.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거나 이랬다면은 그 민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개인정보보호와는 또 다르게 가중처벌이 됩니까? 혹시? 가중처벌이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네. 공공기관에서 정보로 개인정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 목적으로 수집이 더 쉽기 때문에 네. 해당돼서 이제 처벌을 할 때 양형상의 고려 요소는 충분히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양형상 가중처벌이 네, 가능하다. 처벌이 예. 될 수가 있다는 측면을 이제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공될 때 공무원이 제공하는 그 방식과 관련해서 법 위반으로 이제 요구를 받아서 그걸 처리를 했고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이익이 있어서 가담을 하게 된 거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거기 관련해서는 이제는 뭐 어떤 일종의 향응 제공과 같은 이익 제공 같은 것들이 뒤따라 붙을 수가 있고요. 그 문제가 결합되게 되면 사실은 일종의 뇌물 문제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자료를 노출시켜서 제공해 주는 경우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 가령 이런 서류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잠시 방치되는 과실 형태로 아마 일을 꾸몄을 가능성은 높다. 뭐 명단이 있네 이러고 딴짓 네, 하고 두고 있어서 슬쩍 가져갔다. 네, 그런 식으로 찌르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MBC 세금 탈루 있잖아요. 예. 이게 520억을 국세청이 추징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단순히 520억을 MBC가 무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탈루라고 하면은 범법행위 아닙니까? 조세 포탈이고 특가법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수사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네. 해당돼서 포탈돼서 추징된 것은 추징이고요. 네. 그건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선 이 형사적인 문제로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현금 수수, 뭐 거래 관행 얘기가 나오는데 네. 거래 관행 법원에서 하나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단 한 줄도 받아주지 않는 게 거래 관행이라는. 그동안 관행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관행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자백처럼 봅니다. 네. 예. 예. 여태까지 불법적으로 반복됐다. 그렇지. 그 뇌물도 관행적이었다 이러고서
둘러댈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관행대로 할 것 같은 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허, 법을 예. 무시하는 관행이 성립돼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불이익한 진술이고 실질적으로는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라고 보이고요. 사안 관련해서 지금 보면 임직원들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네. 특가 횡령 배임 문제가 지금 결국은 문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식회계 했다라는 거 네. 알고서 했다라고 하면 이거 배임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해당되는 내용에서 만약에 대출이 있었다. 음. 그럼 대출도 속여서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제에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 수수했는데 어떤 비용적인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명목도 불분명하다.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증빙이 없다고 해서 업무상 횡령 배임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최소한 횡령 배임이 안 되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소명 자료들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체도 없고 네. 그냥 돈만 없어졌고 아무런 내용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기준도 없이 돈이 몇십억이 사라져 버린 한 거거든요. 20억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 현금으로. 그렇게 돼버렸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횡령 혐의를 두고 또는 배임 혐의를 두고 사건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내용들이 밝혀졌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조사 포탈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국세청이 고발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 네. 사안이 있지만 횡령 배임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게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MBC 세금 탈루 문제가 의외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세청에서 사실은 먼저 추징을 이렇게 큰 금액을 했다는 얘기는 네. 그때까지의 국세청에서 사실은 조사를 다 했었어야 되는 얘기를 네. 안 건드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관계돼서 그 담당하고 있었던 관할 세무서 공무원들도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세금 탈루 혐의로 추징한 것의 연도가 2018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국세청은 뭐 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검토돼 봐야 될 문제가 많고요. 회계 자료나 세금 자료로 이제 추징 문제가 넘어가게 되면 네. 국가로 사실은 그 해당되는 정보들이 넘어간 상태고 분석이 다 이미 국세청에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검찰에서 또 조세 포탈 관련된 음. 특수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해당되는 자료 검토해 보면 금방 혐의점 포인트, 횡령 부분 포인트 이건 잡아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네. 후속 보도를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세금 탈루 혐의로 추징을 했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들어가면은 세금 포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형이 상당히 무겁죠. 조세 포탈 자체도 이제 형량 자체가 낮지가 않은데요. 네. 특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액수가 커서. 네,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조세 포탈 혐의로 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직원 전체가 다시 공모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고 그래요. 예. 공모하게 되면은 이제 책임을 나눠서 갖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한 방에 다 몰아서 다 갖게 됩니다. 이 문제가 돼서 임직원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확인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이 다 관여가 돼서 공범자로 몰려서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MBC 세금 탈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네네. 네. 그러나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예. 국세청이 520억 추징했다면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다 분석하고 나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로 전개될 수 있다. 사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라임의 김봉현이 말이죠. 예. 야, 이게 사법부가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거 김명수 사법부가 그냥 풀어준 거 아닙니까? 도망가라고? 일단은 이제 뭐 담당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이제 네.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는 것보다는 예. 몇 가지 이제 변호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첫째로는 이제 김봉현 씨 정도 되는 사건이라면 법원의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네. 선임계를 낸 변호사도 있겠지만 그림자처럼 움직인 변호인들이 또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지금 보면 영장이 여러 번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영장 기각할 때마다 아마 천문학적인 선임료를 별도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그 선임료는 네. 변호사회에 다 신고하게 돼 있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고요. 예. 선임계는 안 내고선 변론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돼 네.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 징계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움직이는 게 사실은 편하죠.
그리고 말만 하고 그럼 부탁만 신고 안 해도 하고 되고. 의견만 제출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네.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재판부에도 덜 부담 줄 수도 있거든요. 아하, 네, 예. 그런 형태로 보면 지금 사실은 이 김봉현 사건을 보면 2019년도 12월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청구하니까 도망갔어요. 네,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20년 4월 23일 날 체포가 됐고요. 네. 체포가 돼서 바로 영장이 발부가 됐죠. 음. 그때는요. 발부됐는데 한 3달 안팎밖에 안 됐는데 조건부 보석을 인용해 줬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수소법원 재판부라고 하는데요.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중간에 잠적해서 도망갔던 사람한테 보석 받아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그 담당 변호사가 선임계 들어간 변호사도 무슨 관계가 이제 뭐 친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한 명만 갖고 될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하, 예. 그다음에 청구 인용되고 나서 검찰청에서 이거 별건으로 영장 청구해서 사기 사건으로 왜냐면 뭐 금액이 너무 크니까요. 피해자들이 막 네.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풀어주고 재판을 하느냐. 음. 그러니까 별건 영장을 하자. 왜냐 기간이 예. 지금 부족해갖고 한 거라면 뭐 6개월짜리 하나 영장을 더 발부해 주면 되지 않겠냐. 다른 사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 법원이 충분히 발부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다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기각했고 재신청했는데 또 기각했어요. 이거 할 때마다 상당히 큰 성공 보수를 누군가에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군요. 경- 이 김봉현이가 뭐 제가 보도해 보니까 60억을 현찰로 만들어 가지고 큰 가방 3개에 낑낑거리면서 들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이 그야말로 넘치는 자였던 모양이죠. 네, 그런 돈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 보수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직 안 잡혔는데 예. 뭐 중국으로 밀항을 기도했다고 검찰이 봐서 통신 감청 영장까지 신청했는데도 그것까지 기각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통신 감청 영장 관련돼서 소명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소명이 충분했는데 기각했다면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소명 정도가 좀 약간 불명료한 부분이 있었다 한다면 감청 영장은 사실 법원이 별로 좋아하는 영장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도청을 허용해 주는 거니까요. 예. 그거를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고 보통 그 정도까지 위험하게 됐다면 보석을 보통 취소하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부담을 안고 재판할 필요가 없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가지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네. 해당 사안 관련해서 이 전관예우가 작동한 사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아하.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보통 재판부에 보석 정말 해달라고 막 쫄르고 별 난리를 다 쳐도 사실 보석 잘 안 받아줍니다. 네. 정말 뭐 도망갈 데도 없는 사람이고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네. 이 재판 길어지는 거 빼고 이거 좀 나갈 수 있게끔 뭐 합의를 해서 선처를 요청을 해도 사실은 집행유예 선고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 사안 관련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을 상대로 이거를 보석을 받아준다. 한국 재판부에서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이렇게 됨으로써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법원이 다 판단을 하고 라임 사건도 보면 네. 15년 맞은 게 최고로 많이 맞았거든요. 경제사범 관련해서 양형 판단이 성범죄보다 별로 높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아동학대 사안 같은 거 터졌을 때에 비해서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서 사실은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간과 피와 땀을 다 송두리째 날리는 사건이 터졌고 그걸 유죄로 인정한 사건인데 15년, 뭐 가담자, 공범자 3년 이렇게 선고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사실은 검사가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게끔 해서 무기징역 뭐 이런 것들 선고할 수 있게끔 미국은 이런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서도 다중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 뭐 굉장한 중형이 나오던데요. 다 더합니다. 어. 법정형을 다 더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뭐 35년, 25년 이렇게 다 더해서 해당되는 내용이 100년이 100년이요.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 무기형처럼 선고가 되게끔 100년이 넘어가는 형을 선고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아니고 양형 가중이라는 요소로 해갖고 제일 높은 형의 2분의 1 가중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규정상으로 그렇게 양형을 세게 때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네. 재판부도 사실은 성범죄 사건도 어떤 사건도 양형을 세게 때리려고 할 때 주변 눈치를 봅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왜냐면 올라갔을 때 깨질 수도 있고 주변에서 혼자만 욕먹기 싫거든요. 네. 이제 구치소 안에서 판사 누구는 아주 그냥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한다. 그래서 범죄자한테 욕먹는 게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은 생각을 많이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도 국민들이 들어가서 음. 법감정상으로 이 정도는 선고를 해줘야 음. 반복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범죄도시인가 그 마동석 씨가 주인공 있는 그 영화 보면은 중국 밀항하느라고 막 이러고 그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네. 판사들은 그런 영화도 안 보나? 볼 텐데요. 볼 텐데 이제 아마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겁니다. 예. 변호사들을 이렇게까지 다 선임을 해갖고 들어오는데 제대로 다투어서 재판까지 받겠지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해. 설마 야, 발찌 끊고까지 도망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을 충분히 인간적으로 파악을 못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 발찌를 끊고 갔죠. 네, 끊고 갔죠.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완전히 맘먹고 끊으려고 하면 못 끊기 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근데 그거 혼자서 끊을 수 있어요? 혼자 끊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력자가 있다고 조력자 봐야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하다못해 저 돈가방이라도 들고 다니는 누군가가 있겠죠. 네네. 예? 네. 전자 팔찌. 예. 전자 팔찌는 더 하지. 네. 발찌면은 두 손을 써서 끊겠지만은 한쪽 손을 못 쓰는 상태에서 끊어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력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끊게 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묶어놓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 잘못 자르게 되면은 큰 네, 손상. 발찌가 아니라 손을 자르는 수가 있죠. 네, 그럴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좀 더 네.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 이재명 관련해서는 뭐 워낙 그 속보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예. 다 건너가고 네. 요 김성태 부분만 짧게 좀 하죠. 예, 예. 김성태가 예. 딜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다가 그 검찰이 거부했다는 건데. 예, 예.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셔서 현실 감각을 좀 잃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 검찰은 이 플리바게닝 할 권한이 없고요. 예. 이거 하게 되면 검찰청 검사들 다 구속됩니다. 예. 그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잘못된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예.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진술하겠다. 들어갈 테니 선처해달라. 이 정도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거 김성태가 곧 잡히겠구나. 네. 이제 자기 뒷덜미까지 검찰의 수사망이 왔다고 느꼈을 때 정말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거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곧 잡히거나 아니면 잡힐 거 차라리 내가 잡히기 직전에라도 경찰서에 지가 먼저 뛰어가 갖고서 자수하겠다 그러면 자수가 됩니까? 자수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자수되면 어쨌든 저 양형 과정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배려가 되잖아요. 네. 근데 현재 상태로는 자수 상태는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이제 수사에 협조하는 형태로 선처를 받는 구형을 좀 적게 받겠다. 이런 형태인데 이제 이분도 자기 스스로 뭐 속된 말로 이제 체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 좀 뭐 배려해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정리하면 나 가서 제대로 진술할 테니 선처해 달라. 그 얘기다.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이제 이 사건과 관계없이 도둑놈이 경찰한테 쫓겼어요. 예. 막 뛰어서 도망가다 파출소가 나타났어. 어차피 잡힐 것 같대. 네. 급하게 그 파출소 뛰어들면서 저 도둑놈이에요. 자수하러 왔어요. 그러면 자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현행범 자수가 체포 진행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죄증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서 그건 그건 자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도둑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수하려면 그 전에 자수해야 됩니다. 예. 경찰한테 쫓기다가 뛰어들어가는 건 자수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이탈을 하고 그렇지. 이제 네. 경찰 따돌린 상태로 경찰서에 이제 자수를 할 수는 있는데 추적 중에 그거를 뛰어들어갔다고 자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안산시가 세월호 피해자 지원 예산을 뭐 정말 황당하게 유용을 했습니다. 예. 선거 직전에 막 집중적으로 뭐 90여 개 이 마을 모임들에 살포하기도 하고, 근데 그 대다수가 세월호와 아무 관계 없이 네. 그냥 지그들 놀러 가는데 쓰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경우에 이 예산을 집행한 거가 주로 안산시 차원에서 집행이 된 거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법률적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되는지 문제부터 따져보게 될 것 같고요. 네. 보조금 관리법 위반 문제가 이제
성립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네. 법률 자체가 이제 그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에 음. 관한 법률이 별도의 네. 법률로 있거든요. 네. 그 법률에 이제 안산시에 대한 특별 대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 네. 안산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용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별 조항이 뭐 그게 공동체 회복이라는 네, 이름하에 그런 의미로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조금 관리법 위반의 해석 문제하고 안산시에서의 회계 집행 문제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것이냐 그게 네. 아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처럼 뭐 집중적으로 선거 이 단계에서 막 집중 살포가 됐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봐서는 사실은 부적절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방식보다는 감사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고 네. 감사 결과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는 방식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뭐 김일성 무슨 저 주체사상을 뭐 교육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동체 회복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예. 그 정부 정책 집행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국가보안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부활시킬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여야가 예. 번갈아 하면서도 사실은 자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은 거의 사문화된 네, 사문화 시켜 나가는 쪽으로 사실은 이제 노력해 왔습니다. 그거는 정부 집권자 누가 돼도 사실은 여와 야를 막론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네. 노력해 왔다라고 자제해 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정부 5년 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적 공익, 네. 국가의 안전보장 이와 관련된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건드려 놓고 상황으로 계속 네,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법 상황을 몰아놔서 네. 이제 법리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 또 이적 단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란과 관련된 이 북한 문란의 목적,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직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굉장히 꼬아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여러 정치 현안이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접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해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성 TV를 보시면 이런 식의 이 이승우 변호사의 이 일상 그 생활상의 여러 가지 이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잘 해설이 되고 있으니까 이승우 변호사의 법성 TV를 꼭 한번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